1945년 꿈에 그리던 일제로부터의 해방. 기쁨도 잠시, 분단의 먹구름이 드리웁니다. 이어지는 6.25 전쟁의 참혹함, 분노와 증오. 지금까지도 그 흉터 DMZ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꿈꿉니다. 국민주권의 새 시대, 평화통일의 새 바람을 불어넣을 것을요. 냉전의 얼음 깨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힘드시죠? 네. 자, 분단 80년, 정전 72년, 냉전의 얼음 깨기 세미나, 3인 3색 DMZ 세미나. 제목 잘 지었죠? 네. 참고로 저는 평양과기대 학생들을 브라질로 유학 보내기 위해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수시로 브라질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입니다. 평양에서 상파울까지. 그리고 저도 참 저 두 분처럼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고 싶은데 제가 이제 30년 전에 마음 먹고 제 아내는 자기가 스스로 파리나 뉴욕에서 살아야 되는 여자인데 이상한 남편 만나서 영변에 가서 살게 됐다고, 평양에 가서 살게 됐다고.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제가 하지만 사소한 것은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자. 그래가지고 오늘도 꼭 이걸 마이를 입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단추를 꼭 잠그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배가 나온 게 들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순정하면서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 자, 이 국제 관계 문제, 거시적인 문제를 우리 김동기 변호사님 통해서 들으셨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깊은 내막을 또 지금 막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오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 솔루션을 한번 좀 제시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좀 특이한 인생을 살았어요. 동서남북을 다 다니면서 살아보았다. 그것도 평양을 다녀온 사람들은 더러 많이 있어도 평양에 가족까지 데리고 가서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는 제 아내랑 결혼한 것. 물론 그것이 이제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이제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육로여행입니다. 비행기 타는 게. 그것을 감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는 이 시야가 확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지만 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낭만주의자다. 우리 저 이성적인 두 분의 강의 들으셨는데 제 강의는 조금은 좀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놓고 보면요, 이성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감성도 중요하고 그 두 가지가 막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의 문제, 분단의 문제를 저희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김누리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를 묶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 뿌리라고 그럴까? 그 나타난 결과라고 좀 봅니다. 그것이 냉전의 문제인데, 저는 그 냉전의 문제를 드러낸 그 더 깊은 뿌리가 바로 이 분단의 문제다. 모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 뿌리는 이 분단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아까 말씀 소개해 준 것처럼 저는 정말
옛날에 과거에 저를 생각하는 제 친구들은 제 동기를 저렇게 훌륭한 동기를 두지 않고 저는 늘 술 마시는 친구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진호 하면 술이었어요. 허무주의자였고 진리를 찾고 싶었지만 정말 찾지 못해서 방황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참 인생이 이제 변하려니까 아주 순식간이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숱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교회 반주자랑 결혼하겠어요. 교회 반주자. 근데 이 결혼 조건이 교회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저는 이제 앤티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그때부터 일단 결혼하니까 사람이 좀 현실적이 되잖아요. 다시 공부를 막 열심히 시작했어요. 가정을 건사해야 되니까. 그런데 참 인생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보스턴 미국에 가가지고 늦은 나이에 30살의 나이에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됐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안목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옛날에는 길을 쓰고 어떻게든지 제가 그냥 남보다 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배운 교육 자체가 폭력적 자본주의 그 약탈적 자본주의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제끼고 어떻게든지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부를 쌓고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 깨닫게 된 것이 과거에 120년, 130년 전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대다수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그 기득권과 부를 다 내려놓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뛰쳐나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하다가 제 인생을 이제 바꾸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눈물로 정말 설득하고 이제 물론 하나님의 설득을 이제 바꿔주신 거지만 결국은 그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말달리던 그 안주벌판 북간도를 향해서 제 인생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이제 통일을 위한 독립운동 좀 독립투사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그 연평광이대 뒷산에서 겨울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독립투사. 그때 제가 이제 깨달았던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게 분단 상태로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민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앞으로의 독립운동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위한 독립운동가로 살아가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연평강의 이야기는 너무 할 말이 많지만 그거 다 이제 생략하고요. 제가 이제 평양에 처음에는 혼자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가족을 제가 원래는 다들 평양에서의 삶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소위 테스티모니 간증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다들 은혜를 받고 막 하는데 지금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생략하고 사진 몇 장으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 평양 살기 위해서 평양역에 도착해서 남북 학생들 제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 이제 뭐 얼굴 좀 한번 우리 아이 이제 둘째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얘는 이제 그 평양에 들어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데 정말 70년 분단 역사를 그 담을 허무는 그런 큰 사건이었다. 서로가 우리 남조선 괴뢰, 북한 괴뢰라고 불렀잖아요. 이 괴뢰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일이 있었고요. 자,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포도의 꿈이라고 제목을 잡았고요. 부제 코리아 연합과 남북 경제 협력의 신세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역사 이야기, 전쟁 이야기, 바다 이야기, 생태 이야기, 철강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하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뭉뚱그려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인트로 들어가기 전에 사진 한 컷을 보여드리죠. 이번에 G7 플러스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캘거리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인디언 추장이 나와서 마중을 한 그래서 또 어떤 보수 매체에서는 이거 뭐 인디언 추장이 영접을 하게 해? 이게 저 별내 홀대를 받았다면 하는데 아니에요. 모든 마크롱도 다 인디언 추장이 다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중에 강의 끝날 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이 지금 포항인데 포항이 여러분 청포도의 도시였다는 걸 잘 모르시죠? 포항에 원래는 포항제철이 있던 바로 인근 지역이 어마어마한 동양 최대의 포도 농장이 있었던 곳이에요. 일제가 이제 그 자기들도 이제 그
유럽 제국주의의 말단에 이제 있어가지고 와인을 즐기면서 그렇게 폼을 잡고 싶은데, 그래서 포도를 수입해서 일본 열도에 아무리 시도를 해도 이게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호황에서 포도 농사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연간 18만 리터 어마어마한 그 포도를 이제 거기 이제 그래서 이 포항 사람들은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강제징용도 잘 안 끌려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 이 포항에 보면 저 위에 바닷가에 청진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청림동이라는 곳에 가보면 청포도 문학공원이 있어요. 그 이육사 시인이 쓴 청포도라는 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렇게 시작하는 그 시인데요. 이육사는 고향은 안동이었지만 종종 포항에 내려와서 친족들이 거기 있고, 그래서 거기서 몇 달씩 묵고 가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포도 농장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그 시상을 이제 받아가지고 쓴 게 이제 이 청포도라는 시입니다. 그 시 내용을 보면 그 청포 입은 귀한 손님을 갈망하는 그 시인의 절절한 마음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광복이었던 거죠. 그 광복을 끝내 그 손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1944년도 1월 달에 일제 고문에서 북경에서 이제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죠. 자, 그래서 포항 밑주야 농장, 그래서 이제 또 한때 이게 엄청난 농장이 포도 농장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자, 여기 옛날 포도 농장이 있었는데 이거 다시 살려라 그래가지고 포항 청하라는 곳에서 다시 포도 농사를 시키셔서 마주항이라는 그런 이제 그걸 우리 국산 포도주를 만들기도 했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연변에 있을 때 저희 이제 연길에서 조금 두만강 쪽으로 가보면 그 중국의 남평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두만강 건너 북한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근데 그 도시가 무산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산을 이제 휘돌아서 가는 이 두만강을 바라보니까, 이게 우리는 두만강 푸른물이라고 불렀는데 푸른물이 아니더라고요. 시커먼 탕류가 흘러가는데, 그걸 거기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그게 동양 최대의 철광석이 있는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 50억 톤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저 철광석을 언젠가 그 포스코 우리 포항제철에서 쓰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다 하면서 막 이제 기도를 했죠. 지금 크리스찬이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 마음이, 그 꿈이 제 가슴 심장 속으로 파고 들어왔는데, 이 꿈이 무려 30년 동안 사막의 선인장처럼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있는 거예요. 비전이 점점 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이 청포도 프로젝트입니다. 청포도가 청진. 자, 청진은 어딘가 하면 북한 최대의 철강 그 제철소가 있는 도시가 청진이고요. 우리는 포항. 다 동해안 도시예요. 청진과 포항의 길을 내는 프로젝트예요. 이 청포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한 2023년도 10월달 그때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알지만 그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갑자기 공격을 했는데, 그날이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 유태인들의 가장 큰 축제일이에요. 막 물 뿌리고 막 춤추고 그러는 축제일에 공격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죠.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노는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28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요. 그게 끔찍한, 지금까지도 뭐 처음에는 뭐 하마스가 먼저 쳤으니까 뭐 이제 손가락질 뭐 이렇게 질타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끔찍한, 어린이들까지 다 인종 학살을 하니까 막 이렇게 마음들이 돌아서고 막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 바로 2023년도 정월 1월 4일 날 사실은 이 벤 그비르라고 네타냐후의 오른팔인데 아주 극우 이 정당의 이 보안성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성전사는 사실 아직 팔레스타인의 땅이기 때문에 이 유태인들이 여기 함부로 못 올라가요. 근데 정치인이 보안성 장관이 여기를 올라가서 막 활보하고 다녔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나라 독도에 일본 무슨 그 장관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모슬렘들의 이 그 뚜껑, 완전히 뚜껑이 열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들에게 이걸 성전산에 보면 그 이제 황금돔 성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이제 여겨지는 곳인데, 밑에는 아락사 성전이 있는데, 이 금을 닦아서, 자, 모슬렘 너희들은 밑에 있는 아락사 성전만 가져. 우리 황금돔은 우리가 이제 관리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이게 세계의 지금 큰 문제거리, 정말 3차 대전이 터지는 그 순간이, 여기 만일 이 모스크를 허물어버리고 여기다가 흔히 제3성전이라고 이스라엘 그 아주 극우적인 그런 종교인들이 여기다가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지금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어떤 최전선을 큰 거시적으로 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러브 전쟁이나 이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이런 전쟁들이 서부 전선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곳이 동부 전선이에요. 이게 우리 한반도와 대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전쟁은 어디가 될까? 그것을 정말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에 파우다는 히브리 말로 혼돈이라는 뜻인데, 그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거 헤아릴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그 살상을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그 특공대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가정사를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평범한 아버지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딱 부딪혀 놓으면 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죠. 한국 전쟁 동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제주도 4.3 사건만큼이나 더 끔찍했던 인종학살이 황해도에 있는 신천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었는데, 거기서 한 3-4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황석영 씨가 쓴 손님이라는 그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공산당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살상극이에요. 이 상처를 우리가 아직도 안고 있다,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혹시 크리스찬 교회 다니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분 조사를 제가 좀 많으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럼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또는 이란, 이 모슬렘들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누구를 더 지지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냉정하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이지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둘 중에 한번 손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많으시네요. 말도 안 돼. 팔레스타인, 난 팔레스타인 지지야. 여기 한 반만쯤 되시네요. 나머지는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고.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잘 아는 제 제자 두 가정이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갔거든요. 아주 사랑하고 정말 믿음 좋고 좋은. 그런데 그 두 가정이, 한 가정은 유태인 사역을 하고 다른 한 가정은 팔레스타인 사역을 하러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80일 여행을 쭉 하고 두 가정을 따로 들렸는데 보니까 두 가정이 한 몇 년째 서로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서로 이야기가 안 하는 거예요. 막 원수지간처럼 돼 있어. 그래서 걔네들하고 같이 그냥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보니까 완전히 상반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곤란하시겠다. 지금 어느 기도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특히 선교사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민족을 품고 그냥 인생을 던졌기 때문에 그 민족의 관점에서 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선교하는 그 가정은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민족 가운데 아까 2017년에 전쟁 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한국 사이에서 또 전쟁이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전 세계 사람들이 한쪽은 한국을 응원하고 한쪽은 북한을 응원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70년 전에는 일방적으로 한국을 응원했어요. 그 당시는 미국의 힘이 워낙 강했고 우리가 미국 편에 서 있기도 했지만, 또
남침을 해서 먼저 쳐들어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앞으로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세계 국가들이 누구를 더 응원할 것 같아요? 이 질문도 제가 이제 한번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남겨드리고요. 자,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던지는 이제 질문 중에 진보 보수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있어요. 판별식.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흔히 보수 진영을 산업화 세력이라고 민주 진영, 진보 진영 그러니까 무늬만 이제 진보 진영이 사실은 보수인데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가지 질문만 해보면 바로 알게 돼요. 북한과 통일에 대한 그런 관점들, 그리고 난민을 어떻게 생각하나, 난민과 모슬렘에 대한 관점, 그리고 동성애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이 네 가지가 판별식이에요. 그러면 바로 드러납니다. 지금 그거 할 시간은 없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 주변에 이 막힌 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념, 그게 뭔가 하면 진보보수 이제 이념에 막힌 담들, 지방색, 영호남, 빈부, 강북, 강남, 세대 간의 이 청년과 노년 사회, 그리고 성별, 지금 요즘에 2030 여성과 2030 남성 사이에 큰 담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이제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방이라고 하는 게 북중로, 한미, 우리 한미일만 우리 우방인가요? 우리가 같이 지금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방 중에 북중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지금 우기는 그런 몇 년 동안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았잖아요. 도저히 더워서 제가 일단 순종을 했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우리 사회의 문제들, 이 분열의 문제에 뿌리를 들여다보면 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단에서 다 비롯된 문제들이다. 근데 이 분열의 이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건 저는 편협이라는 한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 삼간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생 삼간.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인생이 세 가지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in space, 공간이죠. in time, 시간. in people, 인간. 이게 사이간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끼어있는 존재. 그래서 전체 공간을 다 들여다본 사람 없고요. 제가 그래서 80일 이 여행한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50개 민족, 수많은 나라를 건너갔기 때문에. 시간을 다 살아본 사람 없어요. 기껏해야 뭐 잘난다고 지금 재고 있지만 100년, 많아야 100년 사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많은 역사들을 다 꿰뚫어 볼 수 없다. 수많은 민족들을 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어있는 존재다. 우리 잘 아는 이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드는 이 우화죠. 잘 아시잖아요. 이 장님들이 우기는 게 결코 틀린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거죠. 이것을 논리학에서 이제 리덕셔니즘,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 확대 해석할 때 나타나는 논리적 오류를 환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이 환원주의보다 더 무서운 건 없었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뭐 신학적인 그런 뭐 해가지고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 진화론, 막시즘 다 부분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 사실을 전체로 확대 해석하다가 나타나는 이 진화론적 그런 것들이 19, 20세기에 퍼져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아까 김대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수많은 약탈적 자본주의나 경쟁교육, 다 진화론적, 인종, 이런 제노사이드, 우생학, 다 진화론적 그 배경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한다. 자, 이 내 안에 막힌 담들이 결국 우리가 세계사를 보는 관점의 오류들을 만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편협, 전체가 아니라 부분에서 편향, 한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창문이 한쪽에 나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쪽 창문만 들여다보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창문만 들여다보는 거죠. 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이 창틀, 프레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확 바꿔서 남쪽으로, 동쪽으로 난 창문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편중, 전체를 보는 것 같은데 부분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편견, 선입견이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유관순 누나, 유관순 할머니인가요? 그분이 막 태극기 흔들면서 뛰쳐나가면서 뭐라고 소리쳤을 것 같아요? 뭐라고 소리쳤나요? 대한독립만세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대한이라는 이 국호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이 독립선언문을 보세요. 오등은 우리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 국호를 33인조차도 다 조선으로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조선 독립만세를 외쳤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국호가 이제 대한민국이 되고 나니까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타나는 것은 그 후에 3.1운동 끝나고 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수많은 편견 속에 있다. 작년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한강의 노벨문학상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이걸 또 색깔로 막 이걸 하는 거 보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이 소년이 온다 보셨으리라고 믿고요. 근데 그 수상식 장면에서 정말 한강 작가가 놀라운 이야기를 했잖아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라는 이 작품 세계 속에 국가 폭력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환란이 역사를 소환한다는 것을 한강 작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어요.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세월호 유가족 합창단이 그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당한 80주년 기념식 때 갑자기 나타나서 축가를 불러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세월호랑 고려인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이 여기 나타났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자기 정말 아들, 딸들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죽지 않았다면 역사의식이 뭔지, 고려인이 뭔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그들이 그 환란을 당하고 나니까 역사가 소환이 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란은 역사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면서, 자, 이번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한강 작가가 놀랍게 이제 멸상 받으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책을, 소년이 온다 이런 걸 읽었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 상황 속에서 계엄과 탄핵이 일어나면 하는 이 2030 응원봉 세대가 등장을 했는데, 저도 이제 탄핵될 때까지 매주 나갔어요. 여의도, 포항서부터 여의도까지 나갔는데, 가보니까요, 놀라면 전부 다 여성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 남자애들은 다 어디로 갔지? 그래서 참 이제 가슴이 아팠는데요. 도대체 어쨌든 누가 이 청년들을 거리로 내몰았는가? 새벽을 기다리는 이 아이들, 이 청년들을 보십시오. 저 설중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한 장면. 저는 마치 조각이 돼버린 이 사진이 역사가 된 사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우리 민족의 죄, 특히 교회들의 죄를 석고되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소론이었죠, 소론. K민주주의, 아까 우리 정말 대단한 자긍심을 갖는 K민주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났어?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학혁명 만민공동회, 누구죠? 이게 뭐죠? 서재필 박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독립신문 만들면서 만민공동회를 한다고 종로 일각에 군중도 모아놓고 100 정도 나와서 마이크 잡고, 그 당시 마이크 없었죠. 100 정도 나와서 이야기하고, 과부들을 제거시키는 문제, 수많은 그 의제들을 그 자리에서 토론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한 민족이 없어요. 만민공동회. 의병항쟁이 있었죠. 3.1운동, 독립항쟁, 4.19 이거, 6월항쟁,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 그리고 이번에 응원봉 집회까지. 이 역사성을 가지고 K민주주의가 나타난 것이지 하루아침에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3.1운동하고 4.19 의거는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 정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전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5.18을 넣느냐 마느냐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5대 비극이 있었잖아요. 그 5대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훑어가면서 여성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다. 여러분들 김 알렉산드라가 누군지 모르시죠? 이 책 읽으세요. 김 알렉산드라. 정말 그 유럽의 민주화 운동에서 뭐 수많은 그 사례를 찾으면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아는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 책 읽고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로자 룩셈부르크는 하면서 내가 김 알렉산드를 모르고 있었구나. 유관순, 이소선 전부 다 국가폭력에 맞선 여인들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아까 이제 교회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이 시대가 너무 가상 앞에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교회가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정말 이 정말 사회악처럼 돼버렸어요. 폭력적 이런 교회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초창기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3.1운동이 일어날 때 크리스찬의 전체 인구 퍼센테이지가 1.5%가 채 안 되던 그 안에서 33인의 절반이 나왔고요. 자, 보십시오. 그 당시 천도교가 200만 신도를 자랑했는데 투옥자 수를 보면 기독교 23만 성도 중가 더 많았어요. 1914명. 그게 투옥자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앞장서서 목숨 걸고 이제 태극기 흔들고 뛰쳐나왔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투옥자 중에 절반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날 3.1운동을 통해서 일제총독부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이 기독교 얘네들을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겠구나 그걸 알았고 여성들에 대해서 그래서요 그 3.1운동이 바로 500년 조선 역사 속에 완전히 억압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잖아요. 칠거지하고 내쫓고 과부가 되면 평생 수절하고 살아야 그런 여성들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켰다. 수많은 주세주 누군지 잘 모르시죠? 박헌영의 아내예요. 그 함흥에 캐나다 선교사가 세운 영생역을 하고 거기서 피아노 반주자로 너무 신앙 좋던 이 여학생이 3.1운동 때 태극기 들고 뛰쳐나갔다가 그냥 완전히 이제 일제 경찰 순사들한테 송고문 당하고 해서 결국 상해로 피신해서 거기서 만난 청년이 박헌영이에요. 박헌영의 아내가 됐거든. 이런 그 주세죽의 이런 일생을 아시려면 꼬레바의 눈물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수많은 김마리아, 하란사, 나혜석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감옥에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3.1운동 1주년 됐을 때 부른 이 노래 대한이 살았다라는 이 노래를 100년 전 오늘로부터 들려주고 싶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아시죠? 찾아보세요.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이 여성들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3.1운동 끝나자마자 이제 막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경쟁이 일어나서 대한국민회의 안성정 상해 임시정부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제 통합하는 이제 그 움직임이 있어서 안창호가 중재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세워졌던 대한국민회의 연해주에 있던 사람들이 상해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데 지금은 외교가 제일 중요한 때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신망을 많이 받던 이동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맞다. 우리 도산의 그 말이 맞다. 지금은 우리가 일단 이동희는 사실은 이제 독립전쟁을 외치던 군인이었는데 상해로 내려와요. 그래서 통합민주정부를 만드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임시정부 10대 헌장을 그 당시에 만들었잖아요. 이 10대 헌장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처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나타나고 민주공화제라는 게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인민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인민은 나쁜 말이에요. 우리 인민하면 빨갱이 소리 듣지만 인민이라는 게 사람 인자 써서 이게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더 맞는 말이고요. 국민이 이 국가주의, 전체주의에 맞는 말이거든요. 원래 우리 지금 해방 직후에 그 여운형 선생에 의해 가지고 남쪽에서 인민위원회 만들어지고 북쪽에서는 조만식 선생, 우리 잘 아는 조만식 장로님이 인민위원회 만들었어요. 다 인민이란 말을 쓰고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헌법을, 초대 헌법을 만든 누굽니까? 우리 초대 헌법에도 다 인민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친일파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이 빨갱이들이 쓰는 인민을 왜 우리가 쓰느냐 하면서 소리 이제 국회에서 소리 지르면서 그 당시 빨갱이로 몰리면 그냥 완전히 이제 매장당하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갑자기 다시 황국신민, 일제가 쓰던 국민으로 우리가 다시 바꾼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민을 쓰는 게 맞고, 저 독재, 어떤 저 국가주의적인 그런 북한이 국민을 쓰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우리 다 찾아야 돼요. 자, 평등. 3조의 평등이 먼저 나옵니다. 남녀, 귀천, 빈부의 계급을 막론하고 1차 평등하다. 이것을 제일 먼저 집어넣어. 평등이, 여기서부터 남녀가 평등하다는 말이다. 이 지금 1919년입니다. 독일이 1918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남녀 평등 이야기를 하고 1919년도에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고요. 그 전에 뭐 작은 나라 몇 나라 있었지만 미국이 1920년도 그 시대에 벌써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을 좀 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가 4조에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평등과 자유가 함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 자유만 외치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등과 자유라는 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타운홀 미팅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희년 이야기라, 희년.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희년이라는 게 정말 이 빈익빈 부익부의 이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50년에 한 번씩 그걸 다시 평등하게 만드는 그 제도를 도입한 사람이 희년이 뭐죠? 주빌리 은행이라는 것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성남시장 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평등 사상에 대해서 굉장한 의식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평화가 또 등장하잖아요. 이게 10조 헌장이에요. 그 당시 통합21정의 새 지도자가 누구였죠? 여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이 이동희, 이승만, 안창호인데, 이 사람들의 이제 독립에 대한 이제 노선이 달랐잖아요. 이동희는 전쟁을 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독립전쟁론. 이승만은 외교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 외교 독립. 그 다음에 안창호는 실력 양성론이었잖아요. 이 노선 때문에 이제 노선 투쟁을 하면서 갈갈이 찢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이 통일이라는 문제는 결국은 역사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통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역사 문제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역사 해석을 이제 제가 하게 됐죠. 또 우리 변호사님이 하도 정말 답답하니까 저런 책도 쓰시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 공학 박사가 갑자기 역사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역사책을. 그래서 왜 공대생이 그걸 쓰냐고 누가 막 그러시길래, 아니 역사가들이 좀 써주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게 역사는 통시적, 시간을 따라 내려오는 공시적, 공간으로 펼쳐놓고 그 당시 배경을 아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신구약을 꿰뚫어 보는 이런 경륜, 이 3차원 해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건 식민, 분단, 전쟁, 독재, 또 하나의 비극이 이산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150년 동안 다 겪었던 민족이다. 그런데 이 공시적인 정말 역사 해석을 놓고 보면 지금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지금 요번에 러우 전쟁은 사실 러일 전쟁의 판박이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을 알면 러우 전쟁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미국과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일어난 페트로 달러, 오일 달러 패권을 가지고 벌어진 그런 전쟁이기도 하고, 보시면 이 정도안의 유래 이런 것들 여기 다 있고, 그 당시에 벌써 제이콥 시프라는 유대인 금융 자본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이콥 시프는 우리 미국 연준을 만든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엄청난 전쟁 자금을 이 일본에게 빌려주었기 때문에 일본이 이길 수 있었던 거지. 이 조그만 일본이 어떻게 대러시아를 이깁니까? 전쟁은 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제이콥 시프가 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 일왕한테 불려가서 우길 대수장 훈장까지 받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책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있고요. 통전적인 역사에서
제가 지금 오늘 철강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책의 그 챕터 2에 보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그 바벨론 그 다니엘 선지자가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꿈 아시잖아요. 이 그 금과 은과 동과 철과 흙 이 5개 재료, 재료는 제 전공이니까 재료가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철과 흙의 시대라는 거예요. 철과 흙이, 맨 발바닥이 뭐예요? 철과 흙이 뒤섞여 있는 시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통전적 역사에서, 지금의 난민 전쟁이다. 난민의 시대라는 것. 자, 여러분, 하얼빈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하얼빈 보면은, 거기에 하얼빈에 저도 여러 번 가봤지만, 거기 이토 히로부미가 이제 빨간색 선을 따라 올라가고 이제 안중근이 이제 파란색 선을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결국은 안중근이 3발의 총성으로 이제 이토를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양평화론과 대동아공영이 만나는 곳인데 결국은 이 안중근의 평화가 전쟁을 쓰러뜨린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토는 일본 입장에서는 대단한 영웅이죠. 그 당시 서세동점의 시대에 동양삼국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막 애쓰던 그 무렵에 일본이 제일 앞서 나갔다는 거예요. 일본이 앞서 나갔던 이유는 바다의 중요성을 알았고 샤쿠마 쇼잔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걸 외쳤고 그의 제자 요시다 쇼인이 정한론, 이제 지금은 그 당시 정조론이 조선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 그걸 이어받아서 이토가 대동아공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토 유인 그 뿌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이토는 과연 누구냐? 이 사람은 거의 이제 보면 천재였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흑선의 침략을 받고 일본 열도가 깜짝 놀래가지고 항복을 한 다음에 수많은 청년들을 유럽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빨리 화약을 만들어야 되니까 화학을 배우러 영국 유학을 갔었는데 화학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가보니까 이 유럽 국가들이 이 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야, 이 법을 마그나 카르타 영국에 독일에도 그러니까 영국 독일의 이 헌법을 이제 배우고 나니까 야, 우리도 빨리 가서 이 법을 만들어야겠구나. 이 법만 잘 활용하면 이 천황도 마음대로 내가 요리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한 게 제국헌법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국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도쿄 제국대학서부터 해가지고 이 9개 제국대학을 만들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거기서 법학부 엘리트들을 뽑아서 이 법학부 엘리트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식민지 지배의 어떤 그런 기본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법고시로 이제 쭉 올라갔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 후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모든 그 국가 수반이 이 법학부 출신들로만 이루어진 나라는 일본하고 우리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미국만 해도 가끔 후보가 대통령한테 공대생도 나오고, 중국의 국가주석 전부 다 청와대학 공대 출신들이잖아요. 이상한 나라, 법학부, 저기 한 분 계시지만 법학부 출신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자, 일제가 남긴 약행과 잔재들을 보면요, 이토가 남긴 시스템, 이토는 벌써 죽었지만 안중근이 이토의 육신은 죽였는데 그가 만든 시스템은 없애지 못한 거예요. 뭐죠? 경찰, 검찰, 국가, 순사, 검사, 헌병, 내가 통치하는 나라, 중앙집권, 상명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OECD 국가들 지방자치가 가장 안 돼 있는 나라가 그 당시 중앙집권, 언론 탄압, 규제, 폐간, 어영언론, 어영단체, 프락치, 밀정, 테러, 강제징용, 동원선전, 역사 왜곡, 문화침투, 블랙리스트, 감시, 화이트리스트, 다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기회주의, 변절, 철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공작정치, 프레임 바꾸기, 대량량. 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냐면 공창, 유각, 요정. 그 당시 일제가 아편을 막 퍼뜨리면서 그래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들조차도 아편에 취해서, 국민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야 이제 교단에 섰으니까. 근데 아편에 취해서 그렇게, 그리고 모든 정치가 요정에서 일어난 요정 정치.
이런 것들의 그 악의 뿌리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이 영점없이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악랄한 고문수사, 태형, 사형 하던 이것을 없애려고 아까 10대 강령에 보면 신체형, 생명형, 그러니까 태형, 사형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 10대 강령이 엄청난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걸 다 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엠번방 사건 이런 거 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성 성착취의 온상, 세계에서 가장 말도 못하는 뭐 엠번방, 뭐 박사방 나오더니 이번에는 목사방, 뭐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이것이 왜 그렇게 됐나. 그 당시 이 송병준이라는 이완용과 그 쌍벽을 이던 이 친일파가 그 당시 하세가와라는 그 일본 주차군 사령관이 용산에다가 용산 그 일본군 그걸 해놓고 거기서 그 민비 명성황후도 죽이고 하던 그 본부잖아. 거기에 지금 요번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용산에. 그게 악의 본산이었는데 거기서 그 일본 분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 성욕구를 그 만족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본 외각시들을 좀 데려오다가 그 수요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가난한 우리 조선 그 각시들을 일본 옷을 입혀가지고 이 짓을 하게 했던 것들. 그것이 지금 사실은 이게 엠번방의 시주다. 왜냐하면 이 성착취를 가지고 이것이 비즈니스가 된다는 걸 처음 깨달은 사람이 이 송명준이에요. 친일파.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제 토론토 대학 그 도서관에서 그 옛날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동아일보 이런 데서 보면은 이 여성 나체 사진을 버젓이 팔고 있었어요. 이것이 광고로 이게 나오고 있었고, 그 당시에 얼마나 이 여성들에 대한 그게 심했는지. 자,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써야겠다. 사실은 강의를 10주간의 강의를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진보 보수 진영이 처음으로 화해를 했어요. 제가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완전히 서로 캐나다 교민들도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나뉘어 있었거든요. 근데 10주 강의 딱 끝나고 나서 완전히 화해를 했어요. 역사적 사실 앞에 먼저 딱 쓰니까 이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화해를 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이 저한테 제발 이건 우리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책을 써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책을 쓰게 된 것인데요. 독립운동사와 선교개척사가 아주 밀접하게 묶여 있습니다. 거기 세 주인공을 잡아낸 구례선, 이동희, 손정도 이 세 사람 시대를 앞서간 통합의 리더십. 누군지 잘 모르죠. 구례선 로버트 구리어스는 캐나다 선교사고요. 이동희 청년들에게 이동희 아니냐고 다 무슨 그 탤런트 이동희 이야기하고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손정도 목사, 남과 북에서 유일하게 동시에 존경받는 유일한 목사 한 사람 손정도 모른단 말이죠. 자, 우리 역사와 역사가 분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알아도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동희와 김일 선생에 대해서 거의 배운 바가 없고, 캐나다 선교사 중에서도 3.1운동 때 큰 역할을 했던 스코필드 박사, 이 사람은 이제 남쪽에서 활동했거든요. 근데 북쪽에서 활동했던 더 중요한 그리어슨 박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우리 남쪽 사람이 세운 신흥무관학교는 알아도 북쪽 사람들이 올라서 세운 라자브 사관학교는 모른단 말이죠. 이동희는 누군가 하면 어마어마한 군인이요, 정치가로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라고 한두 줄 나오는 역사책에 그걸로 끝이에요. 그 정도로 끝날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책 쓰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한한상 부총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딱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아, 정 교수요. 그러면서 나 한한상이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동희 선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수면에 끌어올려 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딱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납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교육자. 우리가 교육자는 하면은 이제 우리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안창호와 비교가 안 되는 전국에 170개의 학교를 세웠던 대교육자였고요. 그 다음에 부흥사였어요. 온 삼천리 가리면서 이 사람이 한 번 설교, 한 번 강연하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학교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대부흥사. 이런 사람을 우리는 배워본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동희의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변화된 사람들이 숱하게 많거든요. 이동희의 그 당시 교육생이라고 해서 이동희를 따라 독립운동하러 같이 뛰어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서울역 앞에, 구서울역 앞에 가면 누구 있습니까? 강우규 웬 할아버지가 서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아무도 몰라. 이게 누군지, 이분이 왜 서 있는지. 이분이 이대 총독 부임할 때 수리탄 던져서 형장의 이수로 사라진 분인데,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에 불리는 박두성 선생, 그리고 말모이라는 영화 보시면, 말모이 거기 보면은 조선어학회 사건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온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누군지 안 가르쳐줘요. 정확히 끝날 때까지. 왜 그렇죠? 이 사람이 원래 경상도 사람인데 나중에 월북을 했거든요. 월북을 했으니까 안 가르쳐. 이금노 선생 안 가르치는 거예요. 허헌 선생, 변호사,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엄청난 사람들이 이동희의 그 영향권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강우규, 그래서 우리 제자들 데리고 다 가면서, 여기 우리 강우규 의사 이 동상 발 좀 한번 만져봐라, 너희들. 이렇게. 저기 하버드 대학 가면 존 하버드의 발을 만지면 자기 자녀가 이제 하버드 대학 들어간다고 해서 얼마나 만졌는지 그 발이 그냥 딱딱딱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장로 권사들이 이 강우규 의사의 발을 만지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고 강우규 의사처럼 정말 민족과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강우규 의사를 이렇게 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제가 이준의 그 장남이 이용 선생이 유명한 볼셰비키였다는 거, 우리 이휘종 막내죠. 헤이그 밀사의 막내 볼셰비키, 이들이 왜 그 당시에 공산주의가 되는가? 이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넓게 역사를 볼 수 있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제국주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말 약소국들을 약탈하고 빼앗고 하는 그거보다 이 볼셰비키 운동이 더 성경적이라고 이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그 파리 강화회에서 정말 기대를 걸었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를 걸고 거기 달려갔는데 아예 거기 들여보내질 않았잖아요. 윌슨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 당시 김규식 선생이 누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다 레닌에게 달려갑니다. 여운형 선생이 누굽니까? 상해교회에서 전도사였거든요. 다 레닌에게 달려가요. 이런 크리스찬들조차도 정말 공산주의 이론이 더 성경적이구나. 약자와 노동자를 위해서 그렇게 구약이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약자와 노동자, 가난한 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역사를 보는 안목이 넓어진다는 거죠. 구례선 선교사, 이 사람이 이제 그 성진에서 성교부를 세우고 그 도망간 건너서 용정에서 또 성교부를 세우고 거기서 은진중학교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요. 걸레 손정도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이 손정도 목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상해유신연구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세계화 더불어 거기에 보면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 해서 손정도 목사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해서 한 챕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에서 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목사가 된 거죠. 그의 장남은 손원일 제독은 최초 해군 제독으로서 우리 국립묘지에 묻혀 있고, 그의 둘째 아들은 손원태는 북한의 애국 열상에 묻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분단의 현실이다. 자, 우리 스크랜튼 선교사의 상동교회 안에 그 당시에 수많은 장차 독립운동가가 될 이회영, 이동영, 안창호, 이동희, 유동열, 신채호, 주시경,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는 정말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 그런 것들을 다 해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기독교가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북한이 서북지방이 다 그러니까 조선조 500년 동안 이 기혼지방 밑에 남쪽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다가 그냥 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하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거기 다 만민평등 사상을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감동해서 그걸 먼저 받아들였는데, 이 평안도와 황해도 이 지역에는
미국 선교사가 이제 거기를 이제 차지를 했고요. 자, 함경도와 북한도 연해주는 캐나다 선교사가 이제 거기 선교지 분할 정책을 차지를 했는데 이 둘 사이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는 그 당시 일본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런 일본 총독부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캐나다 선교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3.1운동 때까지 거의 독립운동을 같이 해요. 같이. 스코필드 박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해방 후에 이쪽 서쪽에 있는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서 내려온 분들이 만든 게 예수교가 되면 예수교. 캐나다 구례선 선교사가 만든 용정의 은진중학교 출신들이 내려와서 만든 게 기장. 그래서 앞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진보, 앞에 예수가 들어가면 보수. 이렇게 해서 한쪽은 이제 반공주의로 막 똘똘 뭉쳐서 이제 보수가 되고 이쪽 오른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송창근, 김재준, 강원영, 윤동주, 문익환 이런 분들이 다 은진 출신들이거든. 은진중학교. 여기 용정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게 진보.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엄청난 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적으로는 미국 선교사보다 한 1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독립훈장을 수여한 사람 중에 캐나다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올리버 에리슨이나 그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었던 로버트 홀 선교사 다 토론토 대학 출신들이거든요. 정말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자녀가 세 분인데 제 자녀가 다 토론토 대학에 들어간 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 북한 선교의 그 맥을 잇기 위한 것. 우리 둘째 아들은 평양에서 자기가 이제 어플라이를 토론토 대학에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정말 앞으로도 저는 이제 정말 얘들한테는 부담될까 말을 안 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그 땅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이 그리어슨 선교사의 마지막 막내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토론토의 요양원에 계실 때마다 늘 찾아가서 세배하고, 그 2019년도에 도리스 할머니인데 우리말 이름 구복순 할머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더니 누워서 만세 삼창을 하는 거 만세하고, 자기는 하루 종일 누워서 북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 딱 두 가지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도 안 하는 기도를 아버지를 이어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받은 이 독립훈장을 가져가라고. 자, 우리 저기 몇 시까지죠? 몇 분 남았나요? 3시 50분, 30분 남았네. 빨리 더 신경. 우리 미국하고 캐나다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그 비자 피가 완전히 다르다. 비자라는 것은 모든 국경의 피 흘림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건데 조상들의 죄값을 치르고 지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 50불을 내는데 미국 제국주의는 160불, 영국은 98불, 그런데 캐나다가 러시아랑 거의 비슷하게 받는 거예요. 아까 김동희 변호사님 말씀해줬지만 중국은 예뻐서 30불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30불로 낮춰준 거고, 속으로는 부글부글해요. 근데 우리 남조선한테는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응? 군대 막 제대한 청년들은 한 1,000불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늘 적대국가라고 주적이라고도 배웠기 때문에. 러시아보다도 작게 받습니다. 정말 한 민족이라고 굉장히 많이 모든 걸 편의를 봐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적대국가로 이제 선언하고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앞으로 진짜 1,000불 받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 교회가 원래는 성경의 바탕 위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기둥과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이 함께 있어야지 정말 정상적인 교회, 은혜와 진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 일제시대를 통과하면서 기형적인 교회들이 나타나서 한 기둥씩 나눠 가진 거예요. 오른쪽 기둥이 빠지면 완전히 무경화돼서 정말 이런 폭력적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도사들이 언제를 때려 부수고, 왼쪽 기둥이 빠지면 공산주의하고 또 비슷해지는 거예요. 비슷해져. 하여튼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났다. 이 교회가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 저는
제가 좋아하는 월터 윙크라는 신학자가 쓴 정말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이라는 책을 너무 잘 읽었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경계를 허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십자가상에서 그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그러니까 경계를 허무는 작업은 통일과 평화로 나가는 것이고 당을 짓고 경계를 만들고 하는 결국은 폭력과 전쟁으로 나타나는 근데 지난 정부가 끝없이 경계를 만들고 서로 갈라치게 하고 결국 해가지고 나타난 게 그 계엄 쿠데타였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무슨 어떤 교회든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끊임없이 분리시키고 당을 짓고 이렇게 그런 경계를 만드는 그런 일에 골몰 하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이미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미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화해의 통일과 평화 통일이다. 결국 기억나시죠? 이 장면들. 근데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놀랍게도 4.27 이날 그 제일 이제 무기 장사하는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그날 폭락을 합니다. 폭락.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남북이 화해하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단 체제로 서로 으르륵거리고 싸우고 있어야지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트럼프 시즌2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라는 이 비즈니스맨에 의해서 종전선언과 북미 수교까지 나가기를 우리는 기대를 하는 것이죠. 우리 김동희 변호사님 쓰신 트럼프는 인종이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이 책 잘 읽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협상 카드는 무엇인가? 저는 이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걸 이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북한 이제 트럼프가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라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걸려서 난리가 나죠. 이건 트럼프가 언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요. 뭐 전략적인 영리한 사람 정말 현명하다. 뭐 저거 하고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 하면서 이가 지금 만나기 위한 이런 어떤 지금 그걸 문을 띄우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만날 것이다 생각하고요. 결국 누가 전쟁을 원하고 누가 평화를 원하는가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누군지 워메이커가 누군지. 지금 한반도 평화법안 만든다고 KPEC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래드 셔먼 이런 의원 통해서 막 이거 하는 사람들이 한쪽에 있는가 하면 미국에 보면 또 KCPEC이라고 해서 이건 이상한 애니셔널이 만들어가가지고 미군 철수 하여튼 우리나라를 끝없이 분단 상황에 놓이게 하려고 하는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번 6.3 선거도 부정선거였다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미국 안에서도 전쟁 세력이 있고 평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흔히 산업화 세력이 하는데 나눠져가지고 100년 전쟁이 공정이 싸우고 있는데 강제징용 위안부 이런 역사들을 놓고 보면 제가 이제 전쟁 얘기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그 당시에 김구 주석이 이승만이 원래는 1925년도에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임시정부에 끌어들인 이유는 이승만이 영어도 잘하고 워싱턴 정가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광복군을 연합군에 소속되게 하게 만들려고 그걸 부탁하려고 끌어들였는데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결국 우리는 일본에 속한 패전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보시면 이 원자 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가 이제 청문회에 끌려가고 하는 이 과정에서 보면 그 당시에 그 영화에서 보면 그 과학자들이 다 유태인 과학자들이죠. 이 히틀러가 이제 원폭을 먼저 만들까봐 이제 이것을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큰 두 구슬을 서로 막 던지는 이 장면 기억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결국 히로시마에 먼저 리틀 보이를 떨어뜨리고 사우루에 펜맨을 나가사키에 떨어뜨렸는데 아니 히로시마 한 방으로 이미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사우루에 왜 또 떨어뜨리냐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전쟁 범죄거든요. 근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우리 징용으로 끌려갔던 우리 조선인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서 근데 왜 그랬냐면 리틀 보이 펜맨이 서로 다른 종류의 폭탄이었어요.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둘 다 실험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미국이 했던 일이고, 자, 한국 근대사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던 3인의 미국 대통령이라면
테오도로 루즈벨트, 결국 우리나라가 망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러일 전쟁, 윌슨, 민족 자결주의로 우리 기밀 독립선언서에 보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다 산산조각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레닌에게 달려가게 만든 사람, 프랭클 루즈벨트가 우리나라의 분단의 모든 청사진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노벨 평화상을 받는데 루즈벨트가 갑자기 급사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노벨 평화상 받았겠죠. 근데 루즈벨트가 이제 못 받은 이 상을 이제 트럼프가 지금 노리고 있잖아요. 노리고 있어서 저는 제발 좀 이 사람이 좀 받아가지고 좀 이걸 풀어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 당시 보면요. 얼마나 이 강대국들이 우리를 이제 요리를 했는가 보면 얄타 회담, 그래서 포츠담 회담에서 사실은 원폭 실험에 성공한 다음에 원래 일본을 4개국 분할하기로 일본에 있는 극비무새도 나오고 미국에 있는 극비무새 다 나와요. 원래 독일처럼 일본을 분단시켜야 될 거는 전쟁 전범국가니까. 그런데 일본이 끈질기게 로비를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미국에게 우리는 너희들에게 충성하고 우리 다 가져라. 그 대신 한국을 반으로 나누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대신 희생양이 된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 방법이 하여튼 두 얼굴의 미국과 한국전쟁에는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국 미 군정이 시작된 날이 1945년 9월 9일인데요. 거기 이제 조선 총독부의 일장기가 내려오고 미국 국기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미 군정이 이날이 사실은 분단의 시작이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9월 9일 이번에 이제 9월 9일 날 유엔 총회가 다시 80차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번 G7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엔 총회에 와가지고 연설 부탁을 했어요. 연설. 저는 그래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그 분단 80주년을 기념하는 그날 유엔 연설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탈냉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분단 냉전은 끝났다. 80주년 되는 그날 그 탈냉전 선언하는 그 연설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은 그 당시에 결국은 이승만이 자유당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원래 한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한민당이 친일 지식인들이 만든 아주 친일 보수 정당이었는데 나중에 더 지독한 이제 독재 자유당이 생기니까 거기에 이제 독재와 싸우다 보니까 그 한민당에 거기 이제 김대중, 김영삼, 이제 노무현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날에 막 이상하게 뒤섞인 정당이 된 거지. 원래는 친일 보수 정당으로 시작한 당이 아까 여기서 한 발짝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친일 보수 정당이었어요, 민주당이.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바뀌었다. 요번에 정말 그 이제 시민들이 다 속아냈잖아요. 속아내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정화시켜준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일본 기지, 미군 기지가, 일본 기지가 용산 기지가 됐고, 거기에 이제 요번에, 참 기어 들어갔다가 이 사단을 냈다는 거죠. 그 비키니, 하여튼 요번에 미국이 끊임없이 핵실험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핵실험하면 이건 당연한 거고 북한이 핵실험하면 난리를 치고 그러고 미국은 자기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끊임없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련이 핵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그때 메카시 광풍이 벌어지고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좌파 빨갱이 잡아내는 소련 간첩 잡아내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이 바로 터졌잖아요. 정말 소련이 그 당시에 핵을 만들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나가사키 거기 히로시마에 핵 떨어뜨렸던 미국이 우리나라에 또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중공군 들어왔을 때 소련이 핵을 쥐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핵 억지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것이 굉장히 큰 다행이다 그런 생각하고요. 이런 비극 속에서 3년 1개월 전쟁을 터지고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 원산 폭격 아시죠? 정강훈 근데 그 당시에 52년 되면 원산이라는 이 한 도시가 나무 한 그루도 없는 달 표면처럼 변해버려요. 달 표면.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남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달 표면처럼 변해버린 원산에다가 끊임없이 미국이 폭격을 가해요. 왜죠? 왜? 사인하기 30분 전까지
폭격을 가요. 뭐라고, 왜 폭격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재래식 무기를 소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1차 대전 후에 엄청난 군산복 합체 무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대공황이 찾아와요. 대공황. 어딘가 미국은 전쟁이 있어야, 지구상에 어딘가 전쟁이 있어야지만 이 무기를 쏟아부을, 지금 우크라 전쟁, 러브 전쟁에서 얼마나 미국이 이득을 봤어요, 처음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브레이튼 시스템, 샌프란 시스템을, 이걸 냉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그러니까 돈과 총이죠. 이걸 가동을 하는데요. 독일과 이태리는 그렇게 전범 처리를 철저하게 정의롭게 했던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일본, 샌프란시스코, 우리나라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다 연합국을 불러놓고 이 전범들을 전부 다 그냥 뉴렌베르크 거기 전범 재판 다 사형당했을 그래가지고 아베의 그 외할아버지 기시노브스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다시 수상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 다 1급 전범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일본에다가 미군 기지를 오키나와에 해가지고 미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일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 정의가 일본에가 우리 한반도 아시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잘못 끼워진 단추가 역사에 오점을 남겼고, 그걸 일본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었다. 독일은 철저하게 그 잘못에 대한 응징을 했기 때문에 브란트 총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잖아요. 일본에게는 그 기회를 미국이 앗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냉전 프레임을 만드는데요. 이 냉전 프레임을 만드는 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아까 미국에 유학가 있던 첸 셔시언이라는 천재 과학자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그 장개석의 스칼라십을 받고 갈 정도로 아주 우파 과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거기 그 당시에 이제 그 메카시 광풍이 불면서 간첩으로 몰려서 연금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전협정 때 갑자기 중공이 미군 포로를 내주는 대신에 첸세션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 끌려 들어가서 갑자기 이제 모태동의 이제 그 비호 아래서 64년대 원폭, 67년대 수폭, 70년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을, 그래서 이걸 양탄일성이라고, 양탄일성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실은 키신저가 급파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국이 핵을 준 거예요. 핵을. 이제는 완전히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중공이라고 부르면서 유엔에 가입도 안 시키고 나라 취급도 안 하던 악의 축이었잖아요. 악의 축. 그걸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의 줄다리기 끝에 결국은 미중 수교에 성공하거든요. 그 당시에 일어났다, 아까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미국이 이 중국을 어떻게 이용할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끌어들일까 말까 망설이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란이 할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결국은 중국을 이제 수교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김일성 주석이 그 상황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우리도 같이 묻어서 그냥 미국하고 수교하고 싶어서 계속 사람 보내고 막 그랬는데 안 들어줬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분단을, 이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거든요. 이것을 놔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북한이 제네바 협의가 다 이제 무산되고 하는 가운데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자기들도 중국처럼 핵을 만들지 않으면 언제까지 미국으로부터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수백만 명이 죽는 그 고난의 행군을 길을 쓰고 핵을 만든 거예요. 그게 2017년도 11월 19일 핵무력 완성선언. 이게 양탄일성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우리 양탄일성이 딱 벌어지니까 이제 핑퐁 외교하면서 닉슨이 막 하잖아요. 똑같은 데자뷰, 역사의 데자뷰가 일어난 게 그 당시에 이제 평창을 이제 김정은이 이제 우리도 핵 가졌다는 거예요. 핵 가졌기 때문에 딱 그 다음 말이 뭔가 하면 핵무력 완성선언하면서 바로 이제는 경제다. 이제는 경제다.
그래서 평창올림픽 참석하겠다고 먼저 특사를 보내고 그렇게 됐던 거죠. 지금 21세기는 보면은 지금 옛날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의 양대축으로 지원 지투가 있었다면 지금은 미국의 힘이 약해져서 G1 그룹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G1, 미국 중심의 한 그룹이 있고 중국 중심의 G2 그룹이 있다면 G3 그룹이 이 22개 아랍연맹과 57개 모슬렘 연맹, 이게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캐스팅 보트가 옛날에는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친미국가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영국이나 미국이 하던 이스라엘과 뭐 이런 중동 문제를 중재하는 것을 미국이 2023년도에 사우디하고 이란 이게 앙숙관계였는데 이걸 화해시키고 또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에 이란, 사우디를 이제 조인시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원래 우리나라는 순위파랑 가깝고 북한은 이란, 시리아 이런 이쪽에 시아파랑 가까웠는데 이제는 빈살만이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줬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빈살만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그 당시 뭐예요? 일론 머스크 그때까지는 사이가 좋았으니까, 그 다음에 월트만하고 뭐 레리 핑크, 엄청난 사업가들을, CEO들을 데리고 빈살만을 찾아가서 막 이제 중동의 주도권을 다시 쥐려고 하다가 이번에 또 이란 폭격으로 다시 이제 중동에서 이제 신뢰를 상실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사우디는 지금 엄청난 변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에 유태인과 크리스찬 부부가 거기서 관광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질 않나? 지금 리야드에 뭐 지난번에 엑스포에서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막 그렇게 큰 소리 쳤더니 결과를 뚜껑 열어보니까 119대 29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이해를 해. 아까 제가 북한하고 우리랑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에 줄 쓸 나라가 더 많은가 했잖아요. 이 119라는 게 뭔가 하면 중국의 1대1로 중국이 지금 중국 뒤에 줄 서고 있는 나라가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남미 엄청난 나라들이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 설명하면 오래 걸리는데 지금 그 원래 2차 대전 끝나기 전에는 루즈벨트랑 스탈린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잖아요. 꽤 소련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모스크바에 있던 그 외교관 조지 캐넌이 긴 전보를 보내죠. 그래서 그걸 롱 텔레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대소 봉쇄 전략을 시작했던 그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대중 봉쇄 전략을 하면서 이제 롱 텔레그램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에 정말 이 트럼프에 의해서 트럼프 이기 때 북미 수교가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모든 게 결정나요. 북미 수교까지 갈 수만 있다면 정말 에이펙 할 때 정말 저는 평양 거쳐서 오기를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니까 가능한 거예요. 북미 수교가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한중 수교했다고 김정일이 뒤통수 맞았다고 막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수교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를. 자, 바다 이야기. 바다를 정복한 나라가 세계를 다스린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이 바다가 중요하다. 우리가 원래 해양국가였거든요. 청해진, 장보고 엄청난 해양국가였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 가장 악한 왕 선조가 그것을 이제 다 망쳐버린 거죠. 이게 공도정책이라 해서 섬에 잘 살고 있던 울릉도에 있던 사람들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섬을 다 통통 비게 하니까 대마도 다 뺏기고 우리나라 섬들을 막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도정책이 왜 이러냐면 그 당시에 원래는 명나라도 엄청난 해상국가였는데 명나라가 해금정책을 하니까 명나라가 한다고 우리 대국이 한다고 따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다를 잃어버렸다. 그 당시에 바다를 잃어버렸는데 이 성리학적 지배구조하고 그 당시에 양명학계의 이제 실학사상하고 이제 부딪힘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산어보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그 당시 양반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해양 생태학의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양명학과 기독교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만민평등사상과 실용주의가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주교나 그런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 중에 대부분이 양명학자들이었대요. 양명학자. 자, 그 당시에 단천이라는 곳에서 연음분리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양명학과 동시에 일본으로 건너가는데 여기서 그 당시 이제 포르투갈 상선이 와가지고 총 두 자루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그 당시 첨단 기술이죠. 연은 분리법을 천민 대장장이 천민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인종이 다 이걸 무시하고 안 했는데 이것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이 그 당시 세계 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은 생산 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은을 가지고 조총을 구매를 한 다음에 이걸 대량 생산해서 임진왜란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을 일본이 받아가지고 쳐들어오는 게 임진왜란이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불렀죠? 대뽀라고 불렀죠. 대뽀. 일본은 대뽀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우리는 무대뽀. 그래가지고 당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에 이야기 여기 책에서 이제 사실은 이 책에 이제 앞으로 우리 포항부터 뭐 단천, 청진 가는 모든 그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울도가리랑 이 울도와 독도를 포함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우리나라의 이 해양 보고, 해양 생태학 이것의 의미를 일본은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독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냥 밀리지, 논쟁에서. 그래서 이거 독도, 울릉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가 들어서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우리나라 조선업에 대해서 이들이 아까 철과 흙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 미국이 자기가 반도체나 그런 IT에만 모든 걸 몰두하고 제조업을 다 중국에 다 넘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전 세계 제조업을 다 가졌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어야지 이게 하는 것처럼 이 AI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육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제조업을 다 빼앗겼다면 중국에 세계 철강의 5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어요. 50% 이상을. 세계 역사는 철강과 바다를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바다를 누가 장악하는가, 철강을 누가 장악하는가, 그거에 의해서 패권 국가가 결정되는 지금 중국이 이걸 둘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리쇼링 하면서 다시 조선과 철강을 다시 되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US 스틸을 지금 니폰 스틸한테 지금 넘겼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K조선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죠. 자기네 이 조선업을 다시 살려달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생태 이야기. 지금 뭐 생태 시대 됐다는 거, 이 화석연료가 지금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CO2 배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뭐 아리백이거든 뭐 이런 이야기 다 지나가고요. 그래서 결국 ESG 열풍이 들고 SDG 열풍이 드는데, 자, 철강. 이 결론을 이제 맞아야 되는데, 남북한 철강 에너지, 아까 무산을 내려다보면 제가 30년을 꿈을 꿨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게 뭔가 하면요, 73년도 그때까지만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왜냐면 북한이 철강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73년도부터 우리가 철강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박무걸 시인이 포스코에 사가를 지었어요. 근데 사가가 어떻게 끝나냐면 결의 슬기와 의지를 모아 통일과 중흥의 원동력 때 이렇게 끝나요. 저는 이거 들을 때 너무 소름이 끼쳤고, 야, 이 박무걸 시인이 예언가구나, 예언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철강으로 남북을 잇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철의 역사라는 게 북한이 천리마 운동 우리 그 배울 때 이게 철강 생산하는 거거든요. 철강. 그래서 73년도 그때만 해도 평양이 우리보다 지하철을 먼저 만들었고 고층 아파트를 더 먼저 만들었고 우리보다 더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지금 그 중심에 포스코가 있는데 72년도 우리가 만든 그때 포스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10월 유심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 목표였어요. 1000불 소득, 아까 3만 불 말씀하셨잖아요. 72년도 우리나라의 목표가 1000불 소득이었다니까요. 그러던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 더 가난했던 나라가 73년대에 샘물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일어난 거예요. 중동 건설 붐 일어나고 하면서 조선업 만들고 하면서 일어났는데, 자, 포항종합제철 이때 뭐 하여튼 일본 대일 청구권 자금을 가지고 한 것처럼 북한도 5분 이렇게. 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무렵에 북한 갑자기 뜬금없이 쌀을 생산하면, 제가 이제 함흥에 가보니까 김일성 주석이 쓴 뭐 비료는 곧 쌀이요, 이걸 써놨더라고요. 우리는 철을 잡았는데 북한은 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안목이 완전히 이걸 이제 역사를 바꿔버린 거죠.
하여튼 근데 그 당시 2차 대전 직후에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2번이나 일어났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쉬망이라는 외무상이 안 되겠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날까봐 철강과 석탄을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ECSC라는 거예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어 이것이 나중에 EU가 된 거예요. EU.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한반도 전쟁 재발을 막고 한동의 평화경제 상생공영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북미 수교가 일어나는 그때를 지금 우리가 겨냥해서 지금 준비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됐을 때 이 어마어마한 북한 개발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꿈꾸는 자들이 이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북한 적대 해소 및 마지막에 보면 평화체제의 성사를 주변 강대국과 함께하는 정치경제적인 얽힌 구조의 다자간 메가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지금 이런 글자들은 다 지나가야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탄소세가 지금 말도 못하는데, 우리 화학제철의 그 용광로, 우리 블래스트 퍼니스라고 하죠. 고로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혀 다른 이제 친환경 제철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이건 자세한 건 보여드릴 수도 없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미래 기술을 이제 수소하는 제철을 가지고 청진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청진에 들어가서 포항과 청진을 잇는 이 청포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끌고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US 스틸이나 니폰 스틸도 들어오고, 참 놀라운 것은요, 아까 포항에는 청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청진에 저희가 청진에 가면 포항동이 있어요. 포항동. 이거는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윤동주 한번 찾아보세요. 윤동주 시인의 본적이 어떻게 돼 있나? 한북 청진시 포항동 76번지요. 윤동주 일가가 청진에 있다가 회령을 거쳐서 용종으로 건너간 거예요. 포항동 청진시.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제 아내랑 막내딸 데리고 갔을 때 청진 앞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이 땅을 다시 밝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가지고 저와 제 아내가 따라가려고 청진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좀 그래서 청포도의 꿈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 좀 써주세요. 힘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북한만을 돕는 게 아니에요. 북한 건설 엄청난 걸 하겠지만 우리 포스코가 살아나는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길.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걸 다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우리가 남북이 연결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완전히 해소돼요. 이거를 지금 정치권들이 자기들 이익 때문에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가로막고 있고 일본, 중국이 가로막고 있고, 이걸 남북 간에 어떻게든지 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우리 박세영 교수님도 우리 도시 설계하고 있고 환경분석하고 재무분석,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국내 정치와 국제관계가 다 두 분이죠. 국내 정치 전문가, 국제관계 이걸 다 묶어서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이코노미아와 오이쿠메네, 이게 뭔가는 아까 공동체 이야기하셨던 정제와 공동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은 시대의 변곡점과 역사의 변곡점이 맞물려 벨트로 돌아가는 시대다.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역사의 변곡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지금 많은 건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북한의 10대 관광지 다 가봤는데요. 북한은 정말 이 경제가 열리기만 하면 관광만 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 여기 단천에 가면 세계적인 그 어마어마한 그런 광물 자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북한은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 우리 적대관계로, 너희가 그렇게 그게 소원이라면 우리 적대관계로 지내자, 그러면서 했는데, 그거 다시 바꿔야 됩니다. 통일한국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부가가치가 정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정말 국방비 저감해서 복지국가로 들어가고 노동력, 기술력 하나, 우리가 프랑스와 영국을 단숨에 뛰어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제가 이건 우리 요 부분은 패널토의 시간에 할게요. 저는 우리가 1919년도에 기미 독립선언문을 한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평화가 먼저고 통일은 나중에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청포도 프로젝트도 평화 프로세스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선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서, 자, 기미 독립선언을 한 거잖아요. 선언하고 나서 몇십 년 후에 우리가 독립한 거예요.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선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수반인 이아무개와 김아무개는,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국내외 8천만 전세계 코리아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만방의 형제국가 민족들 앞에서 5천년간 이 땅에서 그리고 조선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면면히 이어온 코리아의 홀로섬과 하나됨을 엄숙히 선포한다. 이렇게 선언부터 하자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그 김희동로 선언문 만든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아까 10대 강령 만든 것처럼 우리나라의 하나된 코리아, 국호를 저는 하나 코리아라고 뭐 잠정적으로. 그래서 국호, 나라, 자주, 영토, 평등, 자유, 상생, 문화, 우주, 통일까지 이런 것에 대한 선언부터 하고 시작한다. 그렇게. 그래서 이 통일 프로세스는 뭐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지금 한 게 있는데요. 한동의 포럼, 우리가 지금 그걸 위해서 이 포럼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저기 연구원들한테 가입 신청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해 이야기 마지막 해야 돼. 이 홍범도 가지고 난리치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가 역사적 진도가 홍범도까지 지금 나가 있는데 이동희까지 더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동희를 알아야지 남과 북의 이 통일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동희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역사교육과 분열의 뿌리 3종 세트가 있는데 이게 반공 이념 이데올로기, 요거 기독교 복음의 분열, 그리고 지방색 지역 갈등, 이게 3종 세트예요. 요거 가지고 늘 우리를 지금 분열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한국교회 제약들, 자, 그 스승이 그 제자다. 우리 아까 손정도 목사가 정동교회 담임 목사 할 때 그 유관순이 그 청년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손정도의 제자가 유관순이에요. 근데 정춘수 목사라고 33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완전 친일파가 됐는데 감리교 감독하면 친일파. 이 사람이 키워낸 제자가 박마리아예요. 그 스승의 그 제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를 우리가 바로 가르쳐야 되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 캐나다하고 미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거든요. 제가 두 나라를 다 살아봤는데 2010년부터 캐나다가, 원래는 캐나다 미국 다 이 네이티브 인디안이 아니죠. 사실은 인디안 그 원주민들을 다 인종 학살해가지고 빼앗은 땅이잖아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여기 TRC가 뭔가 하면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캐나다는 모든, 그러니까 학급 무슨 회의할 때나 국가 국무회의할 때 모두 이 랜드 아크놀리지먼트라는 것을 낭독하고 회의를 시작해요. 뭔가 하면 원래는 이 땅은 이 네이티브 원주민의 땅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빌려서 쓰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화해가 된다. 역사의 매듭풀기, 진실과 화해,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데 역사적 진실 앞에 바로 서기, 역사 앞에서 회개와 용서 구하기, 억울함과 원통함 풀어주기. 그렇게 됐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게 되고요. 상대방의 공도를, 그래 그래도 당신들이 이 산업화하는 데는 그래도 애썼지. 당신들 민주화하는 데 애썼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이전 세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음 세대의 화합을 도모하게 될 수 있다는 이 프로세스가 랜드 어크놀리지먼트. 그러니까 이 인디안 주장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땅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신 우리 땅에 오셔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지금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앞에. 완전히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그 30년 전에 받았던 꿈이 뭔가 하면 남과 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와 함께해서, 우리나라가 원래 활 쏘는 민족이잖아요. 쐈다 하면 금메달인데 우리가 연합이 되면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청년, 남과 북 디아스포라 청년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이렇게 되는, 트럼프랑 만나는 과정에서 옛날에도 그 이란의 호메이니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 중동 정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부흥력이 있어요. 평양에 가면. 근데 영광역 부흥력이 있는데 이번에 통일역을 화가 나서 김정은 거기서 통일자를 지웠잖아요. 그러면 통일역 대신 다른 역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지우고 빈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냥 통일역은 이름이 역이에요. 우리 역에 가자. 그러면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이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짠했거든요. 이 사람들 다시 때가 되면 거기다 다시 통일이라고 지어.
이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위해서 8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윤석열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행동을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결국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나갔던 거죠. 미스터 선샤인 같은 이런 낭만주의자가 딴 게 아니고요. 제가 낭만주의자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덜 소중한 것들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낭만주의자. 독립운동하러 떠났던 그 사람들 전부 다 낭만주의자들이에요. 돈 계산하는 사람들 절대로 독립운동 못해요. 낭만주의자, 이 시대에 낭만주의를 다시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우리 윤동주의 외삼촌 김야견 선생이 돌아가실 때 하신 유언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정말 소름 끼치는 유언.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진정 원한다면 값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치러야 할 값이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세요. 저 뒤에 있는 책들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사세요. 우리 아들이 평양에서 어깨동무하고 있던 이 사진이에요. 지금도 서로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서로. Let them meet again, we pray. 얘네들 만나게 해줘야 돼요. 제가 평양에서 식당에 식판들 딱 앉으면 애들이 쭈르르 달려와서 교수님 우리 문영이 언제 다시 와요? 보고 싶어서. 서로. 저기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이거 정말 미스터 선샤인보다 더 큰 스케일의 영화인데 이거 영화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우리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길 이런 영화 만들 수 있는 건 봉준호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봉준호가 이 책을 읽기를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준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5분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